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면서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와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수도 전날보다 15% 급등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4톤급 어선이 뒤집혔고 경남 창원에선 어선과 화물선이 부딪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낮아졌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개천절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미사일 여러 발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일부는 땅에 떨어져 폭발합니다. 건물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성명에서 점령지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하마스 수장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미사일 파편에 2명이 다쳤다며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고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이번 공격으로 양측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백악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곧바로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미국 정부도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이 상황실에서 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분단위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미군에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한 이번 공습의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백악관은 한마디로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In short, based on what we know at this point, this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This was first and foremost the resul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IDF, but in no small part because of the skilled work of the U.S. military and meticulous joint planning in anticipation of the attack. 백악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약 180개가 대부분 격추됐고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항공기나 전략 자산도 피해는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다음 대응을 이스라엘과 협의하겠다며 추가로 보복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장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 입장에선 중동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는데 오늘은 미사일 공격 직후에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As you know, the world right now is spiraling out of control. They are very close to global catastrophe. We have a non-existent president and a non-existent vice president who should be in charge, but nobody knows what's going on.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란 글을 올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트럼프 후보 측이 중동 이슈를 대선 쟁점으로 끌어올려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에 열리는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도 중동 리스크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52분 기준 배럴당 74달러 21센트로 전장보다 3.5%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날 대비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온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높은 파도에 어선이 뒤집히고 충돌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임예은 기자입니다. 물살을 갈라야 할 프로펠러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뒤집힌 배에 다가간 해경이 주위를 샅샅이 살핍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전남 여수 서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4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 1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경찰에 파도가 배 위로 올라와 선실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장이 다른 어선에 도움을 청하던 중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창원 잠도 앞바다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4톤급 어선이 9,000톤급 화물선과 부딪힌 겁니다. 이 충격으로 어선은 침몰을 시작했는데 선장을 포함해 낚싯배에 타고 있던 12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배에 부표를 설치해 배수 작업에 한창인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다를 수상구조대가 살핍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 서귀포 황우지 선녀탕 인근에서 낚시꾼 2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 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로 해경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 분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입니다.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세명조사를 했나 봐. 4월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합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통화 후 서울의 소리는 실제 김 전 행정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민의힘 측은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총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려던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지난 8월부터 서울 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데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의혹을 공작 정치로 규정하고 감사 자리도 그 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나서 당무 개입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 대해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배달 앱 업체들은 배달 무료를 내세우면서 구독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식당에선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시작했는데 이젠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 업체들도 가격을 따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솥 도시락이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배달 앱 업체에서 주문할 경우 매장과는 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면서 배달 매출의 약 30%를 플랫폼에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매장도 있지만요. 배달 앱에서 주문할 경우 약 8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도 매장과 배달 앱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중개해주는 대가로 30%나 가져가나 배달 앱을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배달 앱의 독과점을 꼬집는 한편 전화 주문은 귀찮기도 하고 앱과 달리 서비스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태국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통학버스에서 불이 나 20명 넘게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멈춰선 버스에서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결국 버스는 새까맣게 불타버렸습니다. รับแจ้งมาเป็นรถบัสนะครับเด็กทัศนศึกษาจะมาจะไปทางชลบุรีแต่ว่าเกิดเหตุยางระเบิดแล้วมีเพลิงลุกไหม้เบื้องต้นที่แจ้งออกมาที่ผมได้ยินเขาออกไปได้16คนแต่ที่เหลือนี่คือเคราะห์ร้ายออกไม่ได้ครับ 현지 시간 어제 오후 12시 반쯤 태국 방콕 외곽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15세 이하의 학생들을 포함해 44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린이 20명과 교사 3명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불을 끄려다가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에 자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치료비와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동남부가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선 마치 종말이 일어난 뒤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호수 위로 태풍이 휩쓸고 간 잔해가 빽빽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집이 통째로 떠내려온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작은 마을에선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 1000년 만에 벌어진 일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I mean, there's no roads. There's no evidence of roads. There's no trees. It's just water and stone. There's nothing left. 허리케인 헬렌이 덮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 1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600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최고 시속 225km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약 19조 원에서 최대 140조 원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도 재난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허리케인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협은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회장은 직접 자신의 연봉을 올리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한 고깃집에선 수십 차례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2천만 원 넘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깃집입니다.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 회장이 취임한 후 수협 직원들이 이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수십 차례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2천만 원 넘게 결제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이곳에서 150만 원을 한 번에 쓰기도 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총 10번 방문해 424만 원을, 수협은행은 53번 방문해 1,5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노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부턴 모두 21번 방문해 647만 원을 쓴 것과 비교됩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 취임 이후 해당 식당을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 임원과 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협은행엔 이런 당부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맡고 나면 그 매사에 조심하고 이게 명백하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JTBC 이희령입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막겠다면서 CCTV를 많이 늘린 결과 경찰이 지난해 동안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거둔 돈은 1조 2천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도로에 카메라로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마는 얘기죠. 바로 300m 앞에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카메라 많아진 거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많죠. 많이 카메라야. 카메라가 뭐 수십 개인지 뭐.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 6천여 대입니다. 5년 전에 비해 3배로 많아졌습니다. 단속용 CCTV가 빠르게 늘면서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까진 1조 원을 밑돌았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에서. 특히 2006년까지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폐지된 뒤로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도로교통 안전 확충에 사용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대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청은 스쿨존 의무설치법 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가 늘었다며 사망자,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세금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해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작 문제가 제기된 최종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의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오늘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좀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홍명보 감독의 바람대로 15페이지 분량의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안엔 17명의 감독 후보군을 5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정혜성 전 위원장에게 최종 후보 선정을 위임하자는 위원들의 발언이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한 위원이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있고 K리그에서도 핫한 감독이라면서 홍 감독을 추천하자 다른 위원도 지난 월드컵에 대해 본인도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동의합니다. 협회가 홍 감독 선임을 위한 명분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날 추려진 5명 사이엔 별도 순위는 매겨지지 않았는데 홍 감독은 외국인 지도자 바그너와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11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간 과정, 이후 홍명보, 바그너, 포엣까지 3명의 후보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가을 야구 티켓을 걸고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열린 5위 결정전에서 KT가 SSG를 꺾었습니다. KT는 경기 막판 로하스의 역전 홈런에 힘입어 4대3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KT는 오늘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가집니다. 오늘의 야구입니다. 힘껏 때렸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이 타구 담장을 향해 넘어갑니다.
자, 로하스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8회 터진 로하스의 역전 3런 홈런. 마법 같은 이 홈런으로 KT가 가을 야구에 진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열린 5회 결정전에서 SSG를 꺾고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겁니다. KT는 오늘 저녁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릅니다. KT는 쿠에바스를, 두산은 곽빈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올 시즌 팀 간 상대 전적에서는 두산이 12승 4패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곽빈도 KT의 5승을 쓸어담으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을 야구에서 두 팀이 만났던 2021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KT가 두산에 4연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승을 안고 있는 두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KT도 5회 결정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규 시즌 1000만 관중 흥행에 성공한 프로야구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돌입해 오늘 저녁 6시 반 잠실에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 출근길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인천 12도, 대전 11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개천절인 내일까지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금요일 7시 반에 아침을 다시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